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한반도가 분할된 그 아픈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아마 또 들으신 분들 중에 납득이 안 간다든지 그 노 목사가 무슨 뭐 반미 사상을 심으려고 한다, 뭐 그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뭐 반미 같은 거 할 마음은 없습니다. 저는 반일도 할 필요가 없고, 뭐 반중이나 반소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국가와 민족의 이익이 된다면은, 친미도 오케이, 친일도 오케이. 제가 가끔 친일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반민족적 친일파, 이게 문제죠. 아니, 민족을 배반하면서 친일파, 이게 잘못된 거예요. 뭐, 언제라도 잘못된 거죠. 또, 나라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 두고, 그걸 찬양하거나 무슨, 동상을 세우거나,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제가 뭐, 반미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있으면은, 미국과 친한 사람도 많을수록 좋고, 일본과 친한 사람도 있으면 좋겠고, 중국과 친한 사람도 뭐 많아야죠. 심지어 북한과도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몇 군데는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친북이 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북한하고, 그러니까 누가 나서면 북한하고 대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나라 지도층 사람들이나 정치인이나 언론인들의 그 생각이 매우 잘못됐다고 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기지 못해요. 반대하는 건 부정적이잖아. 단, 역사는 역사대로 공부한 후에 우리가 친미를 할 것인지 뭘 할 것인지 생각하더라도, 역사는 가능하면요, 사실주의,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그 다음에 뭐 반일 하든지 친일 하든지 해야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이어서 좀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람이나 역사나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하는 건 참 중요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또 만나면서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데, 전환기, 일제강점기에서 미군정으로,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 정부로 이렇게 이런 일대 전환기에 어떤 사람들이 그 만남이, 개인은 물론 민족과 나라의 방향을 정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메가드와 정치 담당 보좌관 이 라이샤워 박사하고의 만남은 일본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최상의 만남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우리 민족은 이 두 사람 때문에 허리가 잘라진 거라. 한반도의 허리가 이 두 사람에 의해 가지고 잘라졌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역사를 몰라서 하는지 알고도 그런지 모르지만은, 메가더의 동상을 세우겠다든지 뭐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하는 걸 보고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라이샤워가 메가더 곁에 있으면서 이 끔찍한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포츠담 회담에서 다 결정된 걸 뒤집어 버렸으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라이샤워의 이력을 다시 조금 돌아보면은, 16세까지에는 동경에 미국 선교사의 아들을 자라다가 16세 되는 해 미국으로 갑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의 각주만 해도 1700개가 달린 대단히 성실하게 쓴 논문이었어요. 그 후에 그는 미국 국방성의 정보국 요원으로 일하다가 2차 대전이 발발하자 그 일본어에 능통한 사람이 미국 사람 중에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이 고등학교 이전에 일본에서 공부를 했다가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하고 교수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라이샤워를 메가드 사령관의 정치 고문으로 파송하는 게 가장 탁월한 선택이다.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샤워는 얼마 안에서 본처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째 결혼은 일본의 총리 대신을 2번씩이나 지냈던 마츠가타 마사요시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이샤워 박사에게는 그 두 번째 아내가 일본인이었는데 그 여자도 미국의 프린시피아 대학에서 공부를 해요. 라이샤워는 미국의 교토 폭격을 저지하는데 아주 적극적이었는데 1944년 11월 24일 도쿄 폭격에 B-29라고 하는 그 폭격기가 111대가 공습을 감행하게 됐는데 교토만큼은 고스란히 보존되었습니다. 거기가 지난번에 우리가 본 그 엘리아쿠지라고 하는 그 절이 있거든요. 자기가 그 입당 구법 순례 행기라고 하는 그 일기책을 거기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 절만큼이라도 뭐 그 하나만 말하기 어려우니까 교토 전체를 일본 문화가 고스란히 보존된 그런 것은 폭격하지 않도록 그 미국의 국방부 장관 스팀슨에게 교토 폭격을 막아서 일본 역사 유적을 보존하게 했다는 간곡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토를 보존하게 한 것은 미 국방부 장관 스팀슨이지만은 그렇게 되도록 뒤에서 역할한 사람이 라이샤워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일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일본 통이라 할 정도로 일본 역사나 일본 언어 그리고 그 일본 문화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고 일본은 소련 참전을 막아버리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1945년 8월 8일에 소련이 그 대일본 선전 포고와 함께 소련군은 만주에 있는 일본 관동군 71만 3천 명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군대가 그때에 일본 관동군만 해도 71만 3천 명이라고 하니까 그 당시 일본의 국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겠죠. 소련은 미국이 원자폭탄을 가지고 일본을 통째로 점령하면 그거 안 되지 하면서 서둘러서 전쟁에 참전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일본은 이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실 앞에서 서둘러 종전을 선언하게 된 것인데 일본군이 두려워한 것은 미국의 군대는 원자폭탄보다 소련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하게 된다. 이거는 정말 끔찍한 악몽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때 나선 사람이 바로 라이샤워 박사입니다. 그는 메가드 사령관의 정치 담당 자문이었는데 그가 메가드에게 조언한 것은 고대 일본의 정신문화가 보존되어 있는 교토에 폭격을 하지 말 것과 일본 본토를 분할하도록 결정한 1945년 7월 6일에서 8월 1일까지 결정된 포츠담 결정을 폐기하고 한반도를 중간쯤에 분할하여 북쪽은 소련이 점령하고 남쪽은 미국이 점령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조언을 한 거예요. 이 두 사람 사이 즉 라이샤와 메가드 견해는 백악관의 문고리 3인방 이게 타전되었고 그들이 트루만에게 보고하게 되었을 때 트루만은 뭐 이 5명이 라이샤워나 메가드나 조지 링컨 소장이나 찰스 본스틸 그리고 딘 러스커 이런 5명의 뭐 안을 거부할 만한 그런 뭐 어떤 실력이나 입장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대로 통과됩니다. 또 가뜩이나 겁을 먹고 있었던 해리 트루만은 이들의 보고를 받고 즉시 사인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메가드보다도 이제 라이샤워 뜻대로 된 건데 만약에 그때 그래도 뭐 메가드가 끝까지 안 된다고 해서는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미국 대통령 자리의 안전 트루만보다도 이 메가드에게 큰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안이 원래 포츠담 그해 8월 1일
까지 해가서 결정된 건데 어떻게 그 며칠 사이에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게 북쪽 이만큼은 이제 소련이 다스리고 남쪽은 이제 미국이 점령하는 걸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메가드 원수 메가드 장군하고 일본 왕하고 이게 대비 한번 해봐요. 메가드는 키가 183cm고 신이라고 하는 일본 왕은 163cm니까 20cm가 차이 나고 이 어깨하고 똑같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뭐 일본 왕이 뭐 신이라고 거들먹거리다가 신이 인간 앞에서 보니까 누가 큰 것 같아요? 신이 커요, 인간이 커요? 일단은 뭐 허우대 체격을 가지고 이제 압도하죠. 미군이 뭐 이겼기도 하지만은 벌써 메가드 앞에 서면은 일본 왕은 자기가 봐도 초라한 거야. 그래 뭐 일본은 메가드를 이제 신과 같이 떠받들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은 한반도 분단에 관여한 자들 이 6명의 이름은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메가드는 오만과 독선이 또 이제 도를 넘어서요. 메가드는요, 주변에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메가드에게 뭐 정치적인 조언을 하는 것은 교황에게 교리를 가르친 것만큼이나 어려웠다. 이 말이 훗날 메가드의 정치 보좌관 닐스 본드라는 사람이 그런 말이어서 메가드에게 정치적 조언을 한다는 것은 교황에게 교리를 가르친 것만큼 어렵다. 트루먼 대통령은 고졸 출신이라고 무시하고 아이젠하워는 옛날에 자기의 부관이었던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세상에서 메가드에게 바른 말이든 뭐 그런 말이든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또 메가드는 모든 결정을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람이었는데 유일하게 메가드에게 말을 하면은 메가드가 수용하는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메가드 곁에 있는 그 파송된 라이샤워 박사예요. 자, 그는 일본 동경에서 사역했던 기독교 성서의 아들이었고 18세가 될 때까지 일본에 자라다가 그러다가 이제 대학 공부를 위하여 미국으로 가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마침내 거기서 대학 교수까지 역임했던 인물이죠. 즉 에드윈 올드 파더 라이샤와 한 사람만 메가드에게 조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메가드와 라이샤와 박사의 만남은 최악의 우리 민족을 두고 말하면은 이 두 사람 만남은 최악의 만남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메가드가 뭐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 뭐 이긴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압록강 가까이까지 밀고 올라갔는데 중국에서 한국을 침략해왔던 그 팽덕회, 중국말로는 펑더하이라 그러죠. 펑더하이. 이 펑더하이, 팽덕회하고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면 메가드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이제 역사가들이 평가하기를 메가드와 팽덕회 둘 중에 누가 두뇌가 전쟁하는 두뇌가 잘 돌아가느냐 그런 얘기가 계속 이어졌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이요 두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무기도 무기지만은 머리가 돌아가야 돼. 메가드 원수와 팽더하이 원수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두뇌 싸움이 벌어진 건데 팽덕회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군인이자 정치인이야. 그 당시 전쟁에서 중국군의 무기와 연합군의 미군의 무기는 비교가 안 되어서요. 그래서 이제 메가드가 뭐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결론은 팽덕회 앞에 메가드는 아주 혼쭐이 나게 된 겁니다. 연합군이 북진을 해 올라가면서 성기를 잡았다고 하고 있을 때 팽덕회가 지휘하는 중국군이 반격에 나서면서 연합군을 밀리기 시작했고 38선 근처에서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전쟁 과정에서 팽더하이의 사령부는 러시아의 통역과 행정일을 담당하던 마주어동의 장남 마오 아닝, 모 안녕이라고 하는 그 모택동의
장남이 전사하게 되죠. 1950년 11월 25일 미군의 공습으로 숨지게 됩니다. 팽덕회는 1953년 7월 27일 그 지난했던 한국전쟁 휴전협정 조인식에 공산군 중국 공산군 대표 중 한 사람으로 참석해서 휴전협정에 조인하고 전쟁을 끝냅니다. 1954년 국무원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맡은 사람이 이 팽덕회예요. 그래서 두 사람 다 계급이 원수인데 원수는요. 원수 계급은 전역 제대를 해도 원수입니다. 죽을 때까지 종신 원수예요. 자, 우리가 태평양 전쟁과 국공 내전은 또 잠깐 엿보고 갈 텐데 중국의 국공 내전은 1927년 이후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 사이에서 중국이 패권을 두고 일어난 두 차례의 내전을 말하는데 이 전쟁은 22년간 계속된 전쟁입니다. 야, 여러분 우리나라의 6.25 해봐야 50년부터 53년까지 한 4년 정도 전쟁에서 그렇게 많은 희생자가 났는데 중국의 국공 내전이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22년간 전쟁하는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해방전쟁이라고 하고 보통 1927년부터 36년까지를 제1차 국공내전, 1946년부터 장제스가 중국 국민당의 당이 타이완 섬으로 옮긴 1949년까지를 두고 제2차 국공내전이라고 합니다. 전쟁의 결과로 본토에서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고 장제스가 이끄는 중국 국민당은 난징에 있는 중화민국 정부를 타이페이, 대북으로 지금 대만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한국 전쟁에서 북한을 도왔던 팽덕회 군대는 중국의 국공내전에서 대단한 훈련을 받은 그런 군대에다가 그 메가드와 팽덕회 두뇌 싸움에서 메가드는 한 수 아래였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미군은 물론 연합군이 처음으로 패배한 전쟁이 미국과 연합군이 함께 달라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패배한 전쟁이 한국 전쟁이에요. 그 뒤에도 미국은 많은 전쟁에 집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했고, 아프간에서도 이긴 것도 아니죠. 그런데 미국 정부라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은 전쟁을 벌여놓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기고 지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이겼으면 좋겠지만은, 대부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고 돌아갑니다. 그래도 전쟁을 하게 되면은 무기 장사가 돼요. 그래서 돈은 번다는 거야. 미국은 전쟁에서 승리하든 패배하든 돈을 버는 건 사실이에요, 항상. 또, 미국이 졌다고 해가지고 전쟁 보상을 하느냐? 안 해, 또. 그것도 이상, 다른 나라는 다 전쟁 보상하는데, 미국은 전쟁에 패배하고도 전쟁 보상 같은 거 안 해. 이상한 나라에 앨리스만 사는 것 같아. 우리는 지금까지 아름다운 밑자를 써가지고 미국이라고. 일본 사람들은 아름다운 밑자를 안 씁니다. 쌀 밑자를 써요. 쌀을 좀 얻어먹었는가 봐. 쌀이 많은 나라 미국. 우리는 아름다운 나라 미국.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알고 보면은 우리 선배들에게 이래저래 쏘가 왔다는 게 틀림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왜 몰랐을까? 그동안 의용 역사학자들과 언론들이 국민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개 혹은 알면서도 미국을 겁내는 이 나라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바른 말을 하지 않았고 진실은 은폐하면서 70년을 지내온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은 왜 전범국이었던 일본 본토가 분할되지 않고 엉뚱하게 억울하게 조선반도가 분할되었는지에 대해서 거의 말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민족이 분단된 지 근 7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만은 연합군 사령관이 자기 마음대로 처리해버렸다는 사실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 현대사적 해방전국의 역사를 공부한 학자라면 이러한 사실을 모를 수가 없는 일이죠. 당시 연합군 사령관은 우리 민족이 존경에 맞지 않는 더글래스 메가더 장군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이제 원래는 자기 아버지 때 스코틀랜드에서 이민을 와가지고 그 이민 온 아드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그 아드라는 이름 앞에 맥을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메가더죠. 만약 그가 스코틀랜드 출신이 아니고 아일랜드라면요, 그 이름을 M 다음에 C를 써가지고 아더 이래 갈 거라. 근데 스코틀랜드는 그래 안 해요. 꼭 그 MAC를 써요. 앞에다가. 아더 앞에다가.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이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왔다 하는 게 이제 확인되는 거죠. 45년 8월 10일부터 11일 심야에 소집된 그 미국 워싱턴의 국무선, 육군성, 해군성 3부 조정위원회에서 딘 러스커 대령과 찰스 본스틸 대령은 데리스만 있는 한반도 최북단 쪽으로 군사 분계선을 설정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한반도의 북위 38도선 분할안을 확정한 그 미국의 이 군사조정위원회, 국무선, 육군성, 해군성 이 삼성조정위원회가 머리글자를 약어인데 스테이트는 국무성, 원은 전쟁성 혹은 뭐 국방성, 육군성이고 나비는 해군성이죠. 엘리트 몇 사람과 메가더 장군 간에 주고받은 정보를 토대로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그 결과는 일본 본토 분할안을 제쳐두고 한반도를 38도선에 분할되고 말았어. 이 모든 비극은 메가더와 라이샤우 보고를 참조하여 3부 조정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트루만 대통령이 서명을 한 것입니다. 이런 처사에 대해서 소련은 그렇게까지 남쪽 자기들은 뭐 겨우 그 북쪽에 조금 조선반도 땅을 밟았을 뿐인데 자기들이 밟았던 땅보다 몇 배나 더 많이 주니까 소련은 뭐 만족했죠. 또 미국은 소련이 일본 본토 분할 그 포츠담 선언에서 포츠담 회담에서 결정 났던 그대로 일본 본토 분할하자고 나올까 조마조심 했는데 전혀 그 소련이 그런 거 개의하지 않고 자기들이 밟았던 땅보다 훨씬 더 남쪽으로 내려간 38도선 근방에서 그 분할선을 만들지 않으니까 소련이 만족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미국은 또 감사했다는 거야. 소련이 그만큼 해서 만족해 주는 데 대해서. 여러분 이런 것은요. 지금은 이제 비밀 문서가 개방되고 오픈되어 있는 미국 국가문서 보관소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만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런 그 조회해볼 수 있는 문서가 없다는 거예요. 한반도 분단사라는 책을 쓴 그 신봉용 교수, 옛날에 건국대 교수였죠. 이분의 책에 이제 이런 얘기가 어렴풋이 좀 나옵니다. 참 돌아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리고 이제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이제 신탁 통치안이 나오는데 그래도 죽은 루스벨트나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의 안보다는 조금 나은 게 5년간만 그저 신탁 통치하자. 그렇게 결국 3년 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때문에 또 뭐 얼마나 또 우리나라 한반도가 펄펄 끓었죠. 신탁 반탁. 그런데 도대체가 나는 그때 뭐 이승만이 뭐 그 영어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미국 정가에 뭐 아는 사람이 있고 뭐 그래 떠들었는데 아무런 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메가더 앞에 가서 뭐 찍소리 한번 해보도 못하고 그대로 그저 엉터리를 했다는 거예요. 45년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소련의 모스크바에 개최된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 회의죠. 말이 났으니까 여기 외무장관이란 게 미국에는요 외무부라는 게 없어요. 처음 들었죠. 우리나라는 외무부가 있고 내무부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외무부가 없다고. 그럼 왜 없을까요? 미국은 우리나라 같은 외무부가 국무부야. 그럼 미 국무장관 이게 뭐 미국의
장관 중에 장관이죠. 미국은 이제 부통령이 있어도 부통령 되게 뭐 그냥 그 스페어 타이어처럼 달고 다니는 것 뿐이고 모든 행정은 대통령하고 국무부 장관하고 둘이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무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인데 왜 미국의 외교부가 국무부냐? 이 사람들은요, 사고방식이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하냐. 온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미국 국내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국무부야. 처음 들었어요?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이거 왜 외무부가 없느냐? 보니까, 지구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미국 국무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 DC는요, 미국 수도가 아니고 전 세계 수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모든 정치, 모든 일에 다 끼어들어 간섭하고 그런 글을 권한을 누가 줬냐고. 하여간 제2차 세계대전 말 연합군은 전후 처리 문제를 위해서 카이로 회담을 갖고 일본 패망 전에 대해서 적당한 시기에 신탁 통치할 것을 합의했죠. 이후 전쟁이 끝난 1945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 외무장관이 그 회의를 개최하는데 미국의 제임스 번즈, 영국의 어니스트 베빈, 소련의 바체슬라프 몰로토프 등이 만나가지고 12월 16일부터 26일 한 열흘 정도 회의를 개최합니다. 4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그 3국 외무장관 회의 보고서가 있는데 이 문서까지는 우리가 좀 알아놓는 게 좋겠죠. 그 중에 이제 한국 문제에 대한 4개 항목 계례서가 나오는데요. 다음 문서를 보겠습니다. 4개 항목. 첫째,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3국 외무부 장관 회의에 결의된 4개 항목은 조선을 독립국가로 재건설하며 그 나라를 민주주의적 원칙하에 발전시키는 것을 조건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급적 속히 장관 일본의 조선 통치에 참담한 결과를 청산하기 위하여 조선의 공업, 교통, 농업과 조선 인민의 민족 문화의 발전에 필요한 모든 시책을 취할 것을 조선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두 번째, 조선 임시정부 구성은 원조 및 적절한 방책의 초안을 구체화하여 남조선 미합중국 사령부, 북조선 소련 사령부의 대표자들로 공동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제안서 준비에 대해 위원회는 조선의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할 것이다. 위원회가 작성된 건의서는 공동위원회 대표를 둔 두 정부의 최후 결정 전에 미, 영, 소, 중 정부의 참작을 위해서 제출한다. 자, 조선 인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민주주의적 자치 발전 및 조선의 독립국가 수립을 돕고 협력의 신탁 통치입니다. 하기 위하여 방안을 만드는 것은 조선 임시민주주의 정부 및 조선 민주주의 한계에 참여하에 공동위원회가 할 역할이다. 공동위원회 제안을 놓고 5년 기간의 4개국 신탁 통지 협약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미영, 소, 중 정부와 공동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게 조선 임시정부에 협의 후 제출한다. 네 번째, 남북 조선과 관계된 긴급한 문제, 고려 및 남조선의 고려 이제 북한을 말합니다. 미 합중국 사령부와 북조선 소련 사령부 사이의 행정 경제 문제의 영원한 조화를 확립하는 조치의 구체화를 위해 2주 이내에 미국과 소련 사령부 대표회의가 소집될 것이다. 말이 길고 한데, 하여간 4개국, 미영, 소중 4개국의 지도를 받으면서 5년간 신탁 통제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발표되었을 때, 적어도 미국하고 좀 대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김규식이나 이승만, 이런 정도거든요. 언어가 미국 사람하고 완벽하게 소통될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로 하면은, 이승만과 김규식 박사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양아들입니다. 미국의 로녹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박사가 돼가지고 왔는데, 이분은요, 제가 듣기로는 11개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본래 김규식을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세웠으면 하는 마음이 원래 미국의 하나의 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기식은 그런 어떤 정치적 욕망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지 않았고, 또 어쩌면 그래서 좋기도 했는데, 이승만에 비해서는요, 정치적 수완에 있어서 김기식 박사는 많이 약한 편이었죠. 너무 사람이 착하고 정직하고 하니까 정치하기 좀 어려운 건 몰라요. 자, 메가드가 이제 6.25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일본에 있었는데, 그 메가드 생각은요, 아니, 감히 내가 지금 일본에 상주하고 있는데, 감히 뭐, 김일성 따위가 뭐, 어쩌고저쩌? 예? 뭐, 미국이 점령 남한 땅을 침공해? 하면서 간단하게 퇴치했을 걸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의 착각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트루먼과 만난 자리에서 트루먼이 질문하기를 우리 장병들이, 우리 아이들이 전쟁이 속히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크리스마스를 맞을 수 있게 해서 했더니, 이 크리스마스는 무슨, 추수감사입니다. 집에 가 있을까요? 이렇게 호언장담했다는 거예요. 메가드는 북한 군인들이라면 메가드라는 이름만 들어도 전부 북한군이 주력량을 놓게 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북한군쯤엔 자기 한 손을 뒤로 묶어놓고 한 손만 가지고 싸워도 북한군 정도는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북한군 내가 격돌하게 되었을 때는요,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 메가드예요. 게다가 이제 중공군이 가담하면서 메가드는 자기가 얼마나 자만심에 차 있었는지 아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메가드라든지 미국 군인들은요, 해군의 큰 함대를 가가지고 육지에 발을 딛기 전에 배에서 퍼부는 함포 사격으로 그 공격할 육지를 조그마한 섬을 달 표면처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뭐 승리를 주워 먹는 그런 전쟁이나 해봤지, 정말 백병전이나 게릴라전이나 이런 거는 뭐 빵점인가 빵점. 육지에 발대고 전쟁을 안 해봐서 포탄 자국 위를 걸어가서 이기는 그런 전쟁만 해봤지, 밤이나 낮이나 달려드는 중공군이나 북한군에 만나보고 세계에서 최강의 군대를 만났다고 그렇게 비명을 질렀다는 거예요, 미군들이. 또 이 한반도의 겨울, 특히 북한의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 책이 있습니다. 콜디스트 윈터라고. 가장 추웠던 겨울이라는 그런 책이 있다니까. 미군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훗날 이제 메가드가 그 후회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우리가 그때 남한의 이승만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말을 깨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반쪽짜리 혹은 두 쪼가리 정부 수립을 결단코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어야지. 이승만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절대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정읍 발언이라 해가지고 정읍에서 남한 단독 정부를 먼저 만들어버리겠다. 이승만이 한 큰 실수 중에 이런 생각, 아주 북한은 그런 생각인데 남한에서 먼저 단독 반쪽짜리 정부를 만들기, 이게 말이 됩니까? 끝까지 통일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남한만의 투표나 선거를 하지 않겠다고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무슨 주장을 하든지, 소련이 무슨 고집을 부리든지, 유엔이 무슨 헛소리를 하든지 간에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통일정부 구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김구하고 김규식 박사가 김일성이하고 김두봉을 만나러 평양 갈 때 이승만 같이 올라갔어야지. 그리고 설득을 해봐야죠. 그 당시에는요, 김구라든지 김규식이나 이승만은 이 남한 측에 임시정부라든지 남한 측에 아주 어른으로 존경할 만한 그런 존경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나이 36살밖에 안 된 김일성을 가서 잘 달래고 새롭게 통일된 나라를 만들어서 당신이 군부 총책임을 지시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지금 저는 그 이승만 한 짓을 보면요, 너무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주의라.
아주 쉽게 자기가 나온 만에 그저 대통령이 돼 보겠다. 매우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훗날 메가드는 자신의 주장이 큰 비극을 초래했다는 걸 아마 깨달았던 것 같아요. 1962년 그 군사혁명, 우리 5.16 군사혁명 나지 얼마 안 돼서 10월 31일에 미국에서 김종필이 메가드가 나이 말할 때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조국의 통일을 진심으로 원한다고, 한국의 통일을, 남북 통일을 진심으로 원한다고 하면서 한국의 통일을 보기 전에는 나는 죽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걸 보면은 자신의 고집과 무지한 주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남북한이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고통에 빠지게 된 것에 대해서 아마 메가드가 평생에 후회하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따라서 이승만과 메가드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하여 뼈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메가드하고 김종필이 나이 많은 메가드하고 새파란 젊은 김종필이 지금 그 만났던 방문한 그 사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와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역사의 아픈 역사라고 해서 눈을 감아버리면 안 돼요. 부끄러운 역사나 아픈 역사나 패배한 역사에 대해서 더 깊이 성찰하고 연구하고 반추하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자녀손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지. 다 덮고 은폐하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아주 너무 늦게 관심을 가져서 참 후배들 앞에 많이 부끄럽지만 그래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역사의 눈을 뜨고 또 역사를 챙겨보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네, 오늘도 뭐 조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그러면 이승만이 미군정 시대 3년 동안과 그 이후에 이승만이 12년을 하고 물러섰지요. 쫓겨나다시피 했는데 그 다음 이야기 한국의 그 근현대사 이야기를 조금 더 또 몇 차례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